4.10 총선이 이제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 총선 가운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정당이 있죠. 바로 조국혁신당입니다. 오늘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모시고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지내고 계십니까?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좀 힘들진 않으세요? 괜히 창당했다. 후회는 안 되십니까? 뭐, 전혀 후회는 안 들고요. 네. 수면 부족 상태라서 조금 정신이 없다는 거 외에는 괜찮습니다. 그렇구나. 예. 잠을 한 몇 시간 정도 주무십니까? 뭐 대중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 한 3-4시간 정도 주무시나요? 혹시? 그거보다는 더 자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이 야위셨습니다. 그 먹는 게 좀 부실해져서 몸무게가 실제 한 2-3kg 빠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워낙 막 강행군이라서 예, 식욕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 먹을 틈이 없어서. 드실 시간이 없다. 예. 당원이 또 늘었습니다. 12만 명. 예, 12만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12만 명도 넘었습니까? 예. 네. 제가 오늘 아침에 계산을 못 해봤는데요. 네. 아마 12만 원만 조금 넘은 것 같고 아마 계속 그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네. 예. 오늘 이제 비례 후보 예. 이제 순번이 결정이 되는 날인데요. 투표율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다고. 제가 어제 확인한 건 아마 70%는 훨씬 넘은 것 같고 네. 곧 오늘 조금 있으면 한 80%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세상에. 네. 거의 그 중국 공산당 수준. 왜 이렇게 사람들이 환호할까요? 왜 이렇게 뜨거울까요? 저는 이제 그 창당한 지 얼마 안 된 신생 정당이고 네. 의원 한 명밖에 없는 그 소형 정당 아닙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의 그런 무능, 무책임, 무도함을 보면서 국민들이 마음속 깊이 이제 분노와 실망과 울분이 차 있었는데 네. 그것을 정말 정면으로 드러내주고 자기의 그 속마음을 알아주는 정당이 나타났다. 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속 시원하다. 예. 이런 측면이 일단 즉각적으로 이제 국민들에게 호소력을 발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만 아주 1차적으로는 네. 속 시원하다, 고맙다, 당신들이 우리 심정을 알아주는 것 같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광주에서 굉장히 뜨거운 반응 받으신 것 같아요. 뭐 전주에서도 네, 그랬다고. 전주, 광주 다 마찬가지였고 순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천도 네. 그렇고요. 예, 그 지하철에서 이렇게 서 계시니까 선상님 얘기가 나요. 선상님 여기 자리 났는데 앉으시겠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과도한 김대중 선생님 이거 처음 전혀 뭐 비교할 수가 없고요. 네. 예우를 하신다고 그런 말씀하신 것 같고 예. 전혀 뭐 어떻게 거기에 비교가 되겠습니까? 예. 말도 안 되죠. 예. 예. 광주 시민들한테 어떤 기운을 좀 받으셨어요? 광주에 갔을 때 이제 저가 공식적 행사 말고 이제 거리를 걷게 되는데 충장로도 걷고 여기저기 걷는데 네. 시민들이 먼저 다가와서 네. 정말 뭐 그냥 뜨겁게 안아주시고 막 손을 막 세 손이 으스러질 정도로 잡아주시고 아 정말요. 우는 분도 계시고 뭐 이래가지고 네. 제가 그 참 놀랐어요. 물론 네. 이제 광주 호남 지역에서 조국혁신당이라는 지지가 높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확인 계속되고 있지만 실제 네.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본인의 심정을 강하게 표출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그 장면을 직접 겪으니까 당연히 이제 힘이 났고 네. 또 한편으로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조선일보가 피고인 반윤 검사가 비례 후보가 됐다면서 조국 대표님, 황운하 의원, 신장식 대변인, 박은정 검사 네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걸었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지면에 이렇게 인터뷰가 나와 있는데요, 보도가 되어 있는데요. 왜 이랬을까요? 뭐 언급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네. 조선일보가 싫어하는 거 보니까 인선을 잘한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뭐 제가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이것 좀 여쭤볼게요. 어제 그제죠. 일단 3분 스피치가 있었습니다. 토요일 날 있었는데요. 네네. 압도적 1위를 만들어 달라고 하셨어요. 예, 예. 그 대체로 조국 대표는 다 사람들이 찍을 테니까 조국 빼고 다른 사람에게 투표한다고 하시는 분들 만나는데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사실 좀 후순위로 배치돼서 앞순위를 좀 다 당선시켜 주십시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전략적으로?
전 뭐 그렇게 얘기하신 분 실제 많았고 네. 제가 저를 아는 뭐 선후배들도 그런 얘기를 저한테 문자로 보내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네네. 저는 그렇게 안 해야겠다라고 예. 얘기를 했고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제가 정치인이 되었기 때문에 네. 선한 권력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도덕적 겸양을 떨거나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네. 이제 결심을 했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아까 뭐 앵커님,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방안에 대해서 네. 좋은 의미에서 조언을 해주셨으나 예. 저는 그게 아니다 생각하고 학자 출신의 티를 없애고 네. 정치인으로서의 자신의 선한 권력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네. 그 선한 권력 의지를 드러내고 그에 따른 책무를 다하는 게 맞는 것이지 겸양을 떨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거고요. 네. 사실은 또 이제 그날 당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단순히 비례국회의원 되는 거 말고 네. 4월 10일 이후에 또 조국혁신당이 계속 존재할 건데 당내 지도력을 확보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압도적 지지를 받아서 네. 그게 있어야 국회 안에서도 더 강하게 활동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당내 지도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그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 그리고 조국 대표 등을 이제 거론하면서 직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벌써 150석 플러스 알파라면서 샴페인을 터뜨리는 분위기고 이익 동맹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야권 200석을 입에 올리며 우리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 이 대표는 임기가 3년이나 남은 대통령에 대해서 해고하자면서 공공연히 탄핵하겠다고 한다. 이재명의 민주당과 조국, 통진당 후예들이 모인 후진 세력들의 탄핵 본색이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일단 뭐 도둑이 제발저리다고 네. 탄핵이 두려운가 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만한 소지가 있음을 알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범야권이 합해서 200석이 되면 탄핵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상태에서 저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야당도 아니고 네. 여당 대표가 대통령 탄핵에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셈 아닙니까? 그러네요. 예. 저희가 탄핵을 먼저 꺼내도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네. 여당 대표가 네. 대통령 탄핵 얘기를 자꾸 꺼내는 것은 네. 좀 도둑이 제발들인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했던 말을 보니까 뭐 국회를 심판하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지금 심판을 어느 국민들이 국회를 심판하자 그럽니까?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고 하죠. 네. 실제 압도적 다수가 윤석열 정권의 비리와 실정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네. 그 책임자가 국회가 아니죠. 국회가 하려는 일을 발목 잡고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네. 예컨대 뭐 이태원 특검법 관련해서 특검법이건 김건희 특검법이건 국회가 뭘 하려고 하는데 발목 잡는 거는 자기 자신들이에요. 네. 그런 행동을 자꾸 하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서 탄핵 당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전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자꾸 이런 거죠. 지난 4년간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가 만든 난장판 뭐 이런 것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예. 국민의힘은 미래 세력이고 전진 세력이라고 규정을 해요. 그리고 또 반대로 범죄 연대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네. 윤석열 정권의 지난 2년간의 실정을 호도하려고 네. 간교한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난장판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아니 도대체 난장판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윤석열 정권이 만들었죠. 예. 예를 들어서 예. 대통령이 자기 부인 지키려고 특검법 거부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난장판이고 그다음에 무역적자 사상 최대를 조국이 만들었습니까? 윤석열이 만들었죠. 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시장을 포기하는 것을 이재명 대표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윤석열 네. 대통령이 만들었잖아요. 예. 그리고 뭐 한두 개가 아닌데 사과 10kg에 9만 원 한다 그러는데 네. 그것도 제가 뭐 사과를 갖다가 뭐 네. 매점 매석했습니까? 이 모든 실정 우리나라를 난장판으로 만든 것은 윤석열 정권인데 누가 누구 보고 난장판을 만들었다고 하느냐 역시 또 전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하고요.
범죄연대운은 뭐 했다고 하는데 네. 제가 반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관련 수많은 범죄 혐의가 있는데 그 3자 간의 이제 카르텔 또는 동맹이 자신들의 범죄 혐의를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범죄연대지. 아, 첫째 이재명 대표는 이미 기소가 되었어요. 예. 저도 기소가 되어서 하급심 유죄 판결이 났어요. 네. 막을 수가 없어요. 네. 이미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분들은 기소 자체가 안 되기 위해서 수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진짜 범죄연대죠. 그러니까 실제로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왜 그 당시에 김건희 여사하고 주고받은 카톡 내용이 뭔지 다들 국민들이 궁금해했는데 끝내 비밀번호를 풀지 않아서 더 관련된 궁금한 거는 김건희 여사하고의 카톡 내용 뭐 200~300개 외에 네. 손준성 검사가 그 문제 고발사주 고발장을 네. 넘기기 전에 하루 전날에 세 사람의 카톡방, 네. 당시 한동훈 검사장 상급자죠. 네. 그리고 손준성 그다음에 법무부 고위 간부하고 세 사람의 그 카톡방에 660장의 사진을 올렸단 말입니다. 예, 예. 그것에 대해서 공수처가 손준성과 한동훈 사이에 공모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들어갔는데 네. 그 당시 한동훈 검사장이 자기 비밀번호를 25자리인가 뭐 6자리인가로 만들어 놓고 안 풀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수사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그 수사 관련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네. 아이폰이라 하더라도 이스라엘 정보 당국 또는 수사 당국에 요청을 하면 네. 이스라엘은 다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 폰을 이스라엘로 안 보냈어요. 예. 그건 팩트입니다. 예. 안 보냈다고 언론 보도에 났습니다. 네네네. 그걸 안 보내놓고 난 뒤에 한동훈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풀리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할 수 없어서 불처벌로 갔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한동훈 그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내겠다고 약속했는데 네, 예. 그 법안이 통과된다면 지금 한동훈 검사장의 그 26자리 비밀번호가 걸린 아이폰이 안에 지금 수사당국 안에 증거품으로 보관되어 있어요. 아. 네, 지금도 네, 네. 그걸 만약에 파괴했다면 증거인멸죄입니다. 예. 파괴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예. 그것부터 이스라엘로 보내야 됩니다. 한동훈 위원장 휴대폰부터 이스라엘로 보내서 당연하죠. 비밀번호를 풀고 네. 그 안에 거기 사진 60장 사진 내용만 확보되면 네. 공수처가 의심했던 손준성, 한동훈 두 사람 사이의 공모 혐의가 확인될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한동훈 검사장은 지금 자기 자신의 범죄를 변호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본인이 떳떳하면 암호 풀고 60장 내용 내 억울하다. 네, 예. 그건 내가 맛집 탐방 사진이다. 네. 라고 공개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절대 그 말을 하지 않아요. 네. 그 무슨 사진 사진인지. 그 사진이 그 손준성의 고발 사주 관련 의혹과 관련이 없는 사진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 맛집 사진이다, 풍경 네. 사진이다 말하면 되잖아요. 그 사진이 뭐라는 거 말하지 않아요. 네, 말하지 않는다. 왜 말하지 않을까요? 네, 관련이 없으면 없다고 분명하게 말해서 확인해주면 되는데 네. 그 저는 자체를 그래서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이 뭐 범죄 연대니 뭐 아까 무슨 뭐 난장판인 얘기하는데 네. 그러실 때가 아니고 4월 총선 이후에 특검법이 통과될 거니까 네. 또 통과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거니까 수사받을 준비를 하시라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수사받을 준비를 하셔라. 네, 예.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두 가지 현안이 핵심인데요. 하나는 이종섭 장관의 호주 대사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 발언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이종섭 대사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소환도 안 했는데 귀국해서 마냥 대기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 자체가 부적절하다. 그리고 공수처도 허락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그러나 거짓말인 게 확인됐죠 오늘. 공수처가 네. 반박했습니다. 네. 우리는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공수처가 거짓말하거나 대통령실이 거짓말하는 건데 예. 이건 국회가 열리면 즉각적으로 국정조사해야 됩니다. 국정조사를 해야 네, 된다. 법사위를 열어서 일단은 먼저 예. 확인을 해야 되고요. 예. 양쪽을 불러놓고 예. 우리 이제 그 대통령실은 그 운영위원회 국회 운영위원 소속이긴 예. 한데 예. 뭐 같이 연석 회의를 하든지 해서 예.
매우 중대 사안인데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수처장이 거짓말하는지 대통령실이 거짓말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중에 제가 의심하는 쪽은 어딘가 있어요. 예. 저는 공수처에서 이걸 거짓말을 할 리가 없다고 봅니다. 다 기록이 남기 때문에. 네. 그럼 이걸 국민들 대상으로 명백한 거짓말을 한 쪽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즉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공수처가 지목을 해서 범죄 피의자로 입건을 하고 네. 중대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출국 금지까지 내렸는데 네. 이 사람을 대통령실에서 결단을 해가지고 호주 대사로 보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이 어떤 범죄 혐의가 있는지는 제가 상세히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예. 웬만한 시청자들은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네. 그러면 이제 그 결단을 누가 내렸느냐? 호주 대사 임명권자는 대통령입니다. 네. 대통령은 적어도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인사 검증을 할 때 두 번째가 중요한 문제인데 예. 그 호주 대사는 반드시 인사 검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사 검증은 현재는 과거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했지만 현재는 법무부에서 합니다. 그렇죠. 인사검증관리단.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인사 검증을 해서 청와대에 보고를 합니다. 예. 그럼 법무부 장관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인사 검증단의 책임은 법무부 차관입니다. 예. 그 법무부 차관을 거쳐서 장관 통해서 대통령실 적어도 비서실장까지 가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네. 이 개선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공수처에서 출국 금지를 했음을 알고 있다는 거죠. 물론 다른 가능성은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일을 하느라고 서류 읽어보지 않고 도장 찍었을 가능성이 하나 있습니다. 예. 바빠서. 네.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네. 대통령이 보지 않고 임명을 할 수는 없죠. 그 말은 그 관련해서 저는 이거는 국가기관이 힘을 합쳐서 범죄 피의자를 해외에 도피시킨 거거든요. 국가기관이 힘을 합쳐서 네. 그러니까 법무부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힘을 합해서 네. 수사를 받지 못하도록 해외에 보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명백히 이건 국가 권력의 범죄입니다. 예, 국가 권력 범죄다. 네네. 예. 이건 국가 권력 범죄이고 따라서 이거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고 네. 공수처가 그 이종섭 장관에 대한 수사 외에 네. 누가 어떤 이유로 범인 도피를 시켰는지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종섭 장관의 출국과 별개로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지시를 해서 출국을 허하도록 했는지 이게 공수처에서는 본인들이 한 것은 아니고 법무부에서 그러니까 법무부가 했을 거 아닙니까? 출금을 해제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는 누구 말 듣고 이제 출금 해제를 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장관의 지시 없이 이게 가능한 절대 불가능한 얘기고요. 예. 그 장관은 또 대통령실과 연계 없이 예. 했을 리 없고. 이종섭 전 장관의 출금을 풀 수가 없죠. 예. 그럼 그 사람들이 모여서 네. 아 이종섭을 빨리 내보내자라고 공모를 한 거잖아요. 공모. 예. 그렇게 보는 것이 국가 운영의 기본이다. 네. 이게 돌아갈 때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일인데 네. 저는 이 현 윤석열 정권의 각 주요 주체들이 네. 노골적으로 범인 도피를 시킨 겁니다. 네. 그래놓고 지금 막 비판이 있으니까 오히려 공수처와 야당과 언론이 뭔가 정치적 공작했다고. 공작을 했다고 예. 황당한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공수처 야당 일부 좌파 언론이 예, 이렇게 예, 정치 공작을 했다라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얘기를 대꾸할 했죠. 가치도 없는 얘기죠, 사실은. 예. 근데 지금 말씀 주신 내용 이게 보통 심각한 사안이 아니고 이게 사실은 뭐 국내에서라면 뭐 어떻게 얘기를 해보겠지만 이게 호주 대사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분이 갈 때 신임장도 없이 복사본을 가지고 갔고 그래서 뭐 본인 말로는 뭐 이제 조만간 그 뭐 이제 뭡니까 그 공관장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그때 들어와서 필요하면 조사에 협력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공수처의 수사라는 게 해외에 있다가 뭐 필요하면 들어와서 협력해서 조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일까요, 이 건이?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야 될 건데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네. 공수처장을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거론되었던 인물들 보니까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사람들을 공수처장 후보로 올리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추측인데요. 공수처장이 바뀔 때까지 즉 윤석열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던 것 같아요.
일단 내보내놓고 네네. 일단 그다음에 호주에서 수사 받겠다라고 예. 이제 립 서비스를 해놓고 예. 국민들의 여론이 지금 너무 안 좋으니까 예. 이제 조사 받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마 한 번쯤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이게 한 번 조사에 끝날 사안이 아니거든요. 네.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누가 당신에게 그 최상병 사건 축소하도록 당신의 결재를 번복하도록 대통령실 누가 전화했나 이런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A입니다라고 하면 A를 또 불러야 됩니다. 예. 이렇게 계속 관련 사람들의 진술을 맞춰 나가기 때문에 한 번 네. 조사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조만간 이제 공수처장이 바뀔 거니까 네. 바뀌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히려 공수처를 반대하고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 또는 공수처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사람을 앉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 그런 식으로 이종섭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지연하거나 이런 방책을 쓰는 것이 그 용산 대통령실의 속셈이 아닌가 추측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특검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당연하죠. 예,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이례적으로 SBS 텔레비전에 출연을 했습니다. 예. 공수처가 조사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출국 금지를 길게 연장한 것은 누가 봐도 이종섭 장관에 대한 기본권 침해고 수사권 남용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돼요? 역대 정권에서 저런 식의 발언을 안보실장이 하는 게 너무 웃긴 것이고 안보실장이 이런 문제로 텔레비전 출연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 안보실장이까지 나서서 네. 이종석 장관을 옹호하고 공수처라는 국가기관을 비난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민심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나쁘거든요. 네. 제가 이렇게 점검을 해봐도 네. 중도층의 민심이 심상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이종섭 장관 같은 경우 사례를 가지고 이게 네. 도대체 뭐지 하는 네, 건데 네. 공수처가 출국 금지 문제건 수사 문제 같은 경우 그 판단은 공수처가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안보실장이 나서서 그 공수처의 수사 방식, 범위, 속도, 절차에 대해서 지금 훈수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일종의 수사지휘예요. 수사지휘. 사실상 수사지휘를 하는 거예요. 예. 그 청와대 민정수석 중에서 과거에 네. 검사 출신들이 와서 수사지휘를 많이 해가지고 문제가 돼서 우병우 수석이 수사지휘한 것 관련해 가지고 구속 기소됐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면서 첫 마디가 수사지휘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네. 청와대 근무자들은 검찰이든 경찰이든 공수처든 수사지휘의 권한이 없습니다. 네. 권한 자체가 없어요. 권한 자체가 없다. 안보실장은 더 없어요. 그럼 이분은 월권하고 있는 거네요. 명백하게 자기의 직권을 남용하고 있고 공수처란 수사기관 내에서 수사지휘성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당신이 이거 수사하지 마. 예. 이건 수사 어떻게 해. 예. 구체적인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네. 안보실장이 나서서 공수처를 겁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국가 권력의 범죄란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 장호진 안보실장도 경우에 따라서는 조사 혹은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될 수 있고요. 예. 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이 결재했던 내용을 뒤바꾸잖아요. 네. 자신이 결재했는데 뒤바꾸게 됐는데 여러 공개된 자료 어떤 증거를 보게 되면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오고 네. 대통령의 경로가 확인되었다고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한 사람이 누굴까? 그렇죠. 예. 딱 한 세 사람밖에 없어요. 세 사람. 세 사람 예. 정도로. 누굴까요? 이거 통상 보면 상급자여야 되거나 네. 동급자여야 됩니다. 예, 예. 상급자 또는 동급자. 그럼 대통령이거나 예. 비서실장이거나 비서실장. 안보실장이거나 셋 중에 하나네요. 네. 또 한 명은 뭐 또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적어도 그 세 사람이 의심이 되죠. 예. 대통령이거나 비서실장이거나 안보실장이거나 셋 중에 하나. 네네. 그러니까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 45분 02800으로 시작된 전화는 이 셋 중에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을 가능성이 매우 네. 높다. 그 전화 말고도 뭐 비화 전화기로 했을 수도 있고요. 비화폰. 네네. 네, 네, 비화폰으로 네. 해서 예, 예. 통화해서 얘기했을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문제의 용산 대통령실 전화번호 말고도 얼마든지 네. 소통할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장관에게 예. 당신이 결제한 내용을 바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예. 우리나라 조직 그렇죠. 체계에서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세 사람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도 조사 대상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굉장히 말씀 주신 내용을 들어보면
그 지금 장호진 안보실장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범죄 연대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범인 도피를 위한 범죄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네, 그 지금도 방탄 얘기하는데 누구를 방탄하고 있는지 일단 김건희 방탄은 이미 했고 네. 백수도 하고 있고 예. 한 번도 수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보낸 것은 명백한 범인 도피인데 네. 이것을 막기 위한 방탄인데 단순히 이종섭 장관만 방탄하려고 했겠어요? 이 사람을 급하게 보내고 네. 대통령실이 나서서 공수처를 비난하고 좌파 언론 운운하는 것은 이종섭 장관만 방탄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종섭 장관에게 지시한 사람을 방탄하려고 하는 거죠. 예. 방탄연대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다. 이종섭 장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종섭 장관에게 지시한 그 사람을 방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범죄 연대가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리면 네. 그 대통령실을 다 부르지 않습니까? 네. 운영위원회에서 예. 거기서 그 비서실장, 안보실장 다 불러서 네. 전화했냐 안 했냐 물어봐야 됩니다. 거짓말하면 위증죄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종합하면 그냥 여일하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다라는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지금 이건 어떻게 그 형사법 전공하신 교수님이시니까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형사 불소추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수사는 할 수 있는 거죠. 수사는 할 수 있죠. 근데 기소가 못 되는 이게 거고 기소는 임기 후에 하는 네, 임기 거죠. 후에 할 수 있는 예. 것이고요.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 자신은 기소가 되지 않을 특권이 있지만 네. 윤석열 대통령이 비서실장, 안보실장, 무슨 수석은 다 수사 대상입니다. 네. 그거를 현재 검찰이 할 리가 없죠. 공수처가 하려고 그러니까 바로 그냥 공수처를 겁박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특검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황상무 수석 발언이 상당히 심각한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요. 1988년에 있었던 오홍근 기자 핵칼 테러 사건을 언급하면서 MBC는 잘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논란이 되니까 농담이었다라고 변명을 했다가 더 큰 논란이 되니까 어제는 급기야 4줄짜리 사과문을 발표하고 끝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분을 경질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우선 이 사건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뭐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뭐 결국은 자진 사퇴 형식을 밟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전에 시민사회 수석이 기자 대상으로 이런 말을 만약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했다. 그럼 네. 어떤 일이 발생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난리 났겠죠. 조중동이든 뭐 난리가 났겠죠. 예. 즉 시민사회 수석이라고 하면 수석 비서관인데 네. 대통령의 핵심적 참모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민정수석을 했으니까요. 네, 예. 근데 수석이란 사람이 언론인에게 게다가 이 사람은 언론인 출신인데 네. 언론인에게 핵칼로 허벅지 2번 찔리는 문제를 겁박을 준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 황상무 이 사람이 시민사회 수석이 아니라 시민사심위 수석이에요. 시민사회 수석이 아니라 시민사심위 수석이고 네. 시민 대상으로 언론 대상으로 사심이 겁박을 한 겁니다. 네. 백할이 사심이 아닙니까? 네, 네. 그 시민 또는 기자 대상으로 사심이칼 협박을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사람은 단순히 사퇴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 제가 전직 형법 교수로서 네. 협박죄에 해당됩니다. 협박죄. 예. 그 협박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예. 내가 너 바로 죽여버리겠다는 방식이 있지만 우회적으로 그 기자 앞에 내가 너를 죽이겠다, 핵칼로 찌르겠다 하지 않지만 옛날에 오은근이라는 사건이 있었어. 네. 그때 오은근이가 까불다가 정보사에서 허벅지에 2번 찔렸어. 알지? 협박입니다. 그게. 협박. 예. 그 기자가 협박 공포감을 느꼈지 않습니까? 예, 예. 공포감을 느끼지 않으면 몰랐지만 본인은 농담이라 했다. 아무 네. 의미 중요하잖아요. 그 이제 이 사심위 수석이 나는 농담했다라고 했는데 네. 그 사람의 의도가 농담이건 아니건 관계없고 그 사심위 협박을 들은 그 기자가 나 그때 움찔했고 겁이 났어요 하면 그게 바로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수사 대상입니다. 네. 수사 대상이다. 예. 그래서 수사의 핵심은 문제 MBC 기자가 네. 사심위 협박을 듣고
겁을 먹었느냐 안 먹었냐. 그때 내가 공포감이 들었다 하면 네. 바로 범죄가 됩니다. 그 MBC 그 기자가 저도 농담으로 듣고 그 다 그냥 웃고 넘어갔어요 하면 예. 범죄가 안 되겠지만 네, 네. 근데 지금 보도된 내용을 보게 되면 MBC 기자는 매우 예. 불쾌했고 움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협박죄가 성립하죠. 예. 이 사람 역시 수사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인들이 간혹 기자들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는 분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게 다 협박죄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받은 기자들이 예. 이제 놀래서 갑자기 너무 죄송하다, 뭐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라고 했다면 그러면 그 협박 내용을 봐야겠습니다. 그거는 협박 이제. 내용을. 그냥 뭐 예. 오보에 대한 항의라거나 문제제기. 이런 예. 경우라면 협박이 안 될 것이고 예, 예. 이게 그게 아니라 예. 사심이 칼로 허벅지 둘을 찌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오보 항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사실 그 현장에 오찬 함께 했던 기자들 제가 주변을 오늘 또 취재를 했더니 어떤 얘기를 하냐면 기자들 무서워서 밥 먹을 수 있겠냐. 그래서 오찬 예정돼 있던 오찬들이 다 줄줄이 취소가 되면서 오히려 그 보도한 기자들을 상대로 문제를 삼고 있다는 거죠. 다른 동료 기자들이요. 예. 그러니까 그 지금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하고 뭐 여러 가지 점심 약속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제 이것들이 다 줄줄이 취소가 되는데 어떤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 무서워서 밥 먹겠냐? 혹시라도 내가 무슨 말하면 그거 보도할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사심이 발언을 안 해야죠. 그러니까요. 밥은 먹고 기자들한테 사심이로 뭐 찌르니 안 찌르니 말을 안 하면 되지. 그런다고 해서 기자들과의 소통을 안 하는 것이 우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상황이 오히려 이제 역공하는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오히려 더 그것이 문제가 아닌가라는 이제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황상무 수석이 회칼 테러 발언만 한 게 아닙니다. 5.18 관련해서도 맞습니다. 문제적 발언을 했는데요. 배후가 있다고 의심이 생길 수 있다. 다만 증거가 없으면 주장하면 안 된다. 사실 이 발언이 더 큰 문제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 또는 국민의힘 등이 광주에 내려갔을 때마다 5.18 정신에 대해서 운운하고 네. 또 공식적으로 앞으로 향후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 그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을 구성하는 구성원 중에 일부는 네. 거의 일배적 발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일배적 발언. 네. 그래서 근데 그 뭐 하급직 그 당직자라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네. 또 용산에서 이제 행정관 이하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뭐 그러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발언을 한 황상무 씨는 대통령의 핵심 보좌진이거든요. 네. 수석이란 말입니다. 수석 비서관인데 수석 비서관 입에서 이렇게 말한 거죠. 증거는 없으나 북한군이 온 것처럼 의심이 돼라고 말한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부가 진보 보수를 떠나서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기관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를 다 해가지고 네. 북한군 개입이 없다는 것이 증거로 확인됐어요. 네. 심지어 그 월간조선의 그 조갑재 씨가 네. 아주 우파적 인물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조갑재 씨가 아주 절대 5.18에는 북한군 개입이 없다라고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참모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내가 증거는 없지만 난 여전히 의심하고 있어. 그래서 말을 안 할 뿐이야 네. 라고 말한 것이고 예. 이건 명백히 반헌법적 발언이죠. 네. 그리고 왜 반헌법적이라고 하냐 하면 5.18은 헌법 전문에 들어있지 않지만 네. 헌법 개정이 안 됐으니까 여야 합의로 진보 보수 합의로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잖아요. 네. 과거에. 네. 여야가 합의한 즉 당시 시점에 진보 보수나 좌우가 아니라 우리나라 민주공화국의 다양한 정치 세력이 합의를 해서 5.18은 민주화 운동이라고 정했고 네. 보상도 했고 네. 그다음에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서 다 조사를 해봤더니 북한군 개입은 없다고 확정도 했는데 네. 갑자기 지금 2024년 현 시점에 그 여야가 합의했던 그 시점 이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역사적 퇴행이고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대통령의 수석 비서관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는 얘기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도 비슷할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수석 비서관들이나 인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나오고 이런 발언이 나왔을 때 즉각적으로 사퇴시키거나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초록이 동색이라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저는 유사한 그 심리 상태, 예. 인식 상태가 유지되어 있다고 봅니다. 네, 조국 혁신당에서 5.18 폄훼 망언으로 공천이 취소된 도태우 변호사를 특별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예. 네, 실제로 이 허위사실 유포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건 이제 수사를 할 것으로 이제 기대해 봐야 되고요. 근데 네. 문제의 도 변호사는 무소속으로 출마했더만요. 네, 그러니까요. 뭐 그건 뭐 알아서 유권자들이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네, 이 도 변호사가 또 이제 5.18 폄훼 발언했고 네. 이어서 이 황상무 사심위 수석이 또 북한군 개입설을 네.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일관된 흐름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좌우를 떠나서 합의했던 어떤 그 무엇이 있는데 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얘기건 또는 홍범도 장군에 대한 얘기든 네. 진보 보수를 떠나서 합의한 게 있는 겁니다. 네, 네, 네. 근데 언제부턴가 이 합의 자체가 깨지고 있다.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 법안을 통과하기 그 전에 엄청나게 북한군 개입 얘기가 떠돌았어요. 맞습니다. 예, 예. 그걸로 퇴행하고 있는 것이 명백히 보이고 예. 홍범도 장군 형상을 육사에서 뽑아버리겠다고 운운하는 것도 예. 이게 보수 정부에서 다 합의한 거예요. 네. 근데 또 뽑아버리겠다는 얘기는 그 뒤로 가겠다는 거죠. 역사적 퇴행이고 네. 그 대통령실 또는 국민의힘의 핵심 관계자, 네. 핵심 의사결정 라인 안에 그 5.18 민주화 운동 그 이전에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네. 그 인식을 갖고 그 사람들의 말이 그 사라지지 않고 있고 그 사라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용인하고 있다. 본인이 지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적어도 용인하고 있는 상태는 분명하고 네. 그 사심위 문제 같은 경우도 언론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을 반증하는 것이라 봅니다. 저 MBC 저놈들 말이야 네. 이런 거겠죠. 예. 그러니까 막 MBC에 대해서 막 욕을 하는 상황이고 나쁜 놈이라고 비난하는 상황을 시민사회 수석이 들었겠죠. 예. 자기가 나서서 한마디 한 거겠죠. 아유,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것 좀 여쭤볼게요. 화제가 되고 있는 뭐,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느그들 쫄았지. 예. 이게 어떤 거냐면 사실은 YTN 라디오에서 지난주에 예. 박지훈 변호사하고 인터뷰하던 가운데 이른바 이제 뭐 조국 금지법을 하겠다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나선 건데요. 그러니까 비례 후보 승계가 안 되도록 하겠다라는 주장인데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 쫄았지 이 한마디로 완전히 방향을 바꿔버리셨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 방송에 지난주에 출연했던 개혁신당의 김용남 정책위 의장이 이거 계산된 발언이다. 이제 호남 이어서 영남으로 가겠다는 선언이고 이게 이제 중도 표심을 흔들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선거 한 번도 안 해본 분인데 이분 정치 귀재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치 귀재라고 뭐 평가해 주신 거 고맙고요. 전 정치 네. 신인인데 뭐 정치 귀재라고 말씀하시는 거 고맙고 제가 뭐 김영남 의원 그 발언을 봤습니다. 나중에 그러셨어요? 언론 난 걸 보고 봤더니 네. 저보고 뭐 정치 컨설턴트가 붙었니 안 붙었니 하는데 제 정치 컨설턴트 없어요. 예. 김 의원님 저 없습니다. 찾아보셔도 됩니다. 제 뒤에 특별한 정치 컨설턴트나 뭐 이런 사람이 없으니까요. 언론인 여러분도 찾아보시면 되고 그 이제 이 얘기는 지금 제가 그 말을 하게 된 것은 아시다시피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국과 황운하 의원을 겨냥해가지고 네. 비례대표 승계를 금지한다는 법안을 내겠다라고 했더라고요. 네. 제가 좀 기가 막혀서 일단 2009년에 네. 헌법재판소에서 거의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위헌이라고 판결을 했어요. 그럼 이걸 그 2009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안 받거나 네. 보고도 정치 공세를 하려고 하는 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네. 안 봤다 그러면 무지한 거고 네. 보고도 저런다는 얘기는 악의적인 거죠. 어느 경우는 나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좀 기가 막혀서 헌법이나 좀 공부를 하지 네. 네. 형법만 공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와 가까운 것은 형법보다는 헌법 아닙니까? 네. 헌법 공부를 하라 이런 취지에서 얘기를 했고 네.
특정 두 사람을 대상으로 법률을 통과하겠다는 얘기는 조국 혁신당의 돌풍에 이 네. 사람들이 긴장했구나. 그리고 그 속에서 한동훈 그리고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에 중대한 차질이 생겼다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네. 그냥 한마디 날린 겁니다. 원토 발음으로 한 번 더 듣고 싶은데. 그건 안 하겠습니다. 그 사실 호남도 그렇지만 부울경도 심상치 않습니다. 뭐 이제 속칭 저희들이 쓸 때 부산이 디비졌다 뭐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기자들 사이에서는 실제로 부울경도 그 뭐 저희가 좀 이따가 여론조사 보겠지만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 부산도 실제로 돌 계획을 갖고 계시죠? 네, 이번 주에 부산 갑니다. 이번 주에요? 네, 예. 이미 예. 부산에 갔다 왔습니다만 예, 이번 예. 주에 부산을 가도록 예정이 되어 있고 네. 가서 뭐 지역 언론사와도 인터뷰를 하고 네. 부산의 당원들, 시민들 다 만날 생각입니다. 야구장도 가십니까? 야구장 갈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야구장에 가서 예. 뭐 가게 되면 이제 얼굴 비추고 사진 찍고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럼 1회부터 9회까지 봐야 되는데 네. 그 시간이 확보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너무. 네. 예. 한동훈 위원장이 그 1992 티셔츠 상당히 화제가 됐었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사직에서 야구를 봤다고 했지 사직구장에 가서 야구를 봤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네. 오마이뉴스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이런 태도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게 정말 말장난이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묻고 싶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네. 법조인들, 검사 포함해서 네. 판사들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서초동에서 일한 지 얼마 됐어요? 물어봐요. 서초동? 상대에게 서초동에서 얼마나 계셨어요? 그럼 10년 됐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네. 그러면 그 서초동의 의미가 예. 서초동에 있는 무슨 특정 빵집이나 음식점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 서초동의 의미가. 예. 그래서 사직에서 야구를 봤다고 하면 그 사직의 의미가 사직에 있는 식당에서 유튜브 봤다는 얘기입니까? 사직에서 야구 봤다고 하는 말은 네. 적어도 부산 지역에서는 사직구장에서 봤다는 것이지 네. 사직에 있는 식당에서 라디오로 TV로 유튜브로 봤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근데 사진이 나중에 들통이 나니까 네. 말을 내가 사직구장이라고 안 했다. 예. 사직 지역에서 봤다고 말하는 것이 정말 구차하다. 예. 그 영화 실미도에 나오지 않습니까? 비겁한 변명입니다. 그러니까 말장난 같다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뭐 저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직구장에 가서 그 주황색 봉다리 쓰고 이렇게 찍은 사진을 봤는데 네. 봉다리. 저로서는 뭐 자이언츠를 응원해 주시니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근데 실제 얼마나 자이언츠 야구 경기를 그 뒤로 봤는지 의문스럽다. 네. 뭐 자이언츠 게임에 대해서 어떤 선수에 대해서 하나하나 1대1 토론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건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다양한 분야에서 한동훈 위원장하고 1대1 토론을 야구 분야, 정치 분야, 외교부 분야. 사직구장에서 자이언츠 야구를 봤다고 하니 또 자이언츠 팬인 것처럼 얘기를 하니 얼마나 많이 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롯데 자이언츠에 대해서는 조금은 압니다. 그 최동원 선수가 제 초등학교 선배입니다. 아, 예. 뭐 여기까지 하는 걸로. 자이언츠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상가하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보니까 정말 조국 혁신당에 대한 돌풍이 불고 있습니다. 근데 몇 가지 여론조사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예. 우선 일단 갤럽 조사는 변함이 없는데요. 일단 뭐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갤럽 조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나온 건데요. 지역구 후보자의 한 표, 정당의 한 표, 어느 정당에 하겠냐라고 했을 때 19%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 미래는 국민의힘의 그 위성정당인데 이제 34%가 나왔고요. 더불어민주연합이 민주당의 준위성정당인데 24%. 예. 조국혁신당은 19%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3월 13일부터 14일 조사인데요. 이거는 리얼미터 조사인가요? 그러니까 조원 CNI 아닙니까? 조원 CNI. 네, 네. 조원 CNI 조사는 3월 9일부터 11일 스트레이트 뉴스하고 같이 한 건데요. 여기서는 국민의 미래가 37.4, 조국혁신당이 26.1, 더불어민주연합이 2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RN서치인 것 같아요. RN서치가 더불어민주연합 19.7, 국민의 미래가 34.2,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28.3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요.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이 결과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뭐 조국혁신당의 바람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네. 저희가 이렇게 제가 통계조사를 보더라도 뭐 특정 지역이 아니라 거의 전국적으로 골고루 이런 돌풍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 국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고요. 저와 또는 조국혁신당이 국민들과 그 마음 소통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저희가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그런 기조, 네.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선택했다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더욱 이런 국민들의 마음을 받들어서 저희 길을 가려고 합니다. 저 20, 30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좀 낮다라는 갤럽 조사가 있었는데요. 네네. 그 밖에 다른 조사에서는 비교적 고른 지지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20, 30대. 그러니까 앞서 보여드렸던 리얼미터하고 에너지경제 조사를 보면 20, 30대, 그러니까 18세에서 29세죠. 사이의 경우에도 조국혁신당이 21.9% 이렇게 나옵니다. 예, 저도 조사 말씀하신 여론조사 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갤럽 조사에서 네. 전체적으로는 19%가 나왔는데 네. 18세에서 29세 사이가 0%다. 네. 그래가지고 그게 나오니까 뭐 보수 언론, 정치 평론가 뭐 수많은 사람들이 뭐 20대에 버림받은 조국혁신당 막 또 퍼붓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이상하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통계적으로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 뒤로 조원 CNI 조사 같은 경우는 18세에서 29세가 26.4%, 네. 리얼미터 조사 같은 경우는 18세에서 29세까지가 21.9%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네, 네. 저는 뭐 제가 한국 갤럽의 그 조사 방식이나 잘 모르는데 네. 0과 20%는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한국 갤럽 조사 이후에 나오는 대부분의 조사는 한 20대도 네. 20대도 한 20%대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한국 갤럽 조사를 가지고 조국혁신당을 비난하거나 조롱했던 많은 기자들, 정치인들이 계시던데 네. 이제 20%가 나왔으니까 네. 사실관계를 정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리얼미터가 화성을 지역구를 표본으로 해서 비례정당 지지율을 좀 조사를 했는데요. 네네. 여기에서도 그 화성을만 해당하는 겁니다. 네. 국민의 미래가 31.1, 조국혁신당이 26.8, 더불어민주연합이 18, 그 다음에 개혁신당이 4.9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좀 보게 된다면 사실 더불어민주연합보다 조국혁신당에 더 많은 유권자가 모이고 있다라는 점이고 개혁신당도 생각보다 그렇게 큰 힘을 쓰고 있지는 못하다 이런 게 좀 확인이 되는데 이 지역구 조사이긴 한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 지역 말고도 네. 제가 본 거는 호남 지역에 대해서 호남 지역 언론사에서 한 조사가 네, 있습니다. 네, 네, 네. 그 경우는 이제 조국혁신당이 네. 그 조사보다 더 많이 나오고 부산 지역에서도 부산 지역 언론사들이 비슷한 조사를 했습니다. 예, 예. 보면 유사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조국혁신당이 전국적으로 또는 세대별로 그 골고루 지지를 받고 있는 게 확인되고 물론 네. 세대에 있어서는 40대, 50대의 지지가 매우 강합니다. 다른 세대에 비해서 한 2배 이상까지도 나오는데 네네. 그렇지만 20대부터 60대까지 유사한 지지를 보이고 있는 사실이고 지역적으로도 아까 네. 언급하셨던 화성이건 부산이건 호남이건 또 골고루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특정 지역에 의존한 정당은 아닌 것 같고 전국 정당의 그런 기본 기초는 만들어졌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앞에 실수했는데요. 화성을 지역은 리얼미터가 아니라 한길 리서치 조사인 걸로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그 전반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반윤 전선이 좀 형성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반윤 전선이 복구되고 있다겠죠. 복구되고 있다. 네. 그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이 예. 반윤이 아니라 이재명 대 한동훈으로 프레임을 잡고 전선을 새로 치고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개인을 공격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퍼부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윤석열과 김건희는 나타나지 않고 한동훈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이재명과 한동훈 구도로 선거를 끌고 가려고 했고 네. 일정하게 성과를 초기에 거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조국 혁신당이 등장하면서 네. 국민의힘의 그런 선거 프레임이 완전히 다 깨졌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주 강력하게 네. 윤석열, 김건희는 물론 한동훈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퍼붓고 있고 또 단순히 정치적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 문제가 있는지 왜 한동훈이 조사를 받아야 되는지 또 이런 걸 다 밝히고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 한동훈으로 생각을 했다가 아니구나. 네. 이번 선거의 핵심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고 한동훈은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국 혁신당이 이루었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윤석열 심판 선거라는 것, 즉 네. 반윤 전선의 복구 이것이 이루어지고 네. 그 속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유권자 중에 그러니까 진보라고 얘기하신 유권자층 중에서도 민주당이 좀 싫다라고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도 난 민주당이 싫어 이러신 분들도 아니야. 이번엔 윤석열 심판이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전선으로 복귀하고 있다 봅니다. 네. 그게 그 조국 혁신당의 가장 큰 역할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남은 선거 기간에도 이 전선을 분명히 하는 것을 네. 지금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조원 CNI, 리얼미터 등등의 여론조사에서 보면 중도가 상당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중도층에서 조국 혁신당의 경우에 보면은 조원 CNI 조사에서 31.3%가 랭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중도가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고 있는 걸로 여론조사상으로는 확인이 좀 되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중도 확장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거품이 빠질 거다라고 분석을 하는데요. 이런 분석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 얘기 답 드리기 전에 다른 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제가 2월 13일 날 부산민주공원에서 창당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지금 아까 거론했던 그 평론가 등이 또는 우리나라에서 선수라고 하는 분들 또는 기자란 분들이 뭐라고 그랬나 하면 5%를 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조국 한 명만 살 것이다. 다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전혀 다른 여론조사 상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중에서 딱 한 분만 자기가 과거에 예측을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명 한 명을 다 얘기하는데 예. 그 딱 한 분만 내가 그때 참 판단을 잘못했다라는 예. 얘기를 쓰셨어요. 예. 제 말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치 관련해서 선수라고 말하는 분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정치공학으로 선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층이 있는데 진보, 중도 또 보수가 있는데 조국 혁신당이 등장하게 되면 중도층이 멀어질 것이고 또는 중도층이 날아갈 것이고 따라서 민주당에게 불리할 것이고 전형적인 정치공학입니다. 저는 정치공학으로 정치를 바라보게 되면 진짜 국민의 속마음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정치공학자, 기자, 평론가보다 훨씬 위대하고 네. 그 국민의 마음을 보지 못하는 공학적 접근 그것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아까 맨 처음에 모두의 장 기자님이 질문했던 것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조국 혁신당이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저희가 네. 특별히 공학을 짜고 전략을 짜고 최고급 정치 컨설턴트를 데리고 와서가 아니라 실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포착하고 그 마음에 맞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성공을 거둔 것이라 봅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더 좀 중요한 얘기인데요. 지금 정치공학자들 또는 정치평론가들이 중도층이 있고 중도층이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하는데 이미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대부분의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중도층이 조국 혁신당으로 오고 있습니다. 네. 그건 저희 주장이 아니라 모든 여론조사에 확인되는데 지표가 그렇습니다. 예, 지표상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정치 평론을 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지 않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프레임으로 그 조국 혁신당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 역시 실제 중도층의 마음을 보는 것이 먼저인데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의 오만함, 내가 선수다 이런 식으로 국민의 마음을 평가하고 있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중도층은 항상 변합니다.
어느 경우는 진보, 어느 경우는 보수층으로 움직이면서 스윙보트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인데 현재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는 중도층도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저런 대통령이 다 있나? 네. 어떻게 저런 영분이 다 있냐? 네. 저런 국방부 장관이 다 있냐? 부끄럽다. 네. 내가 중도 보수 뭐 진보가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은 이 정도의 수준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건 진보 보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아닌데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것이 중도층의 마음입니다. 그럼 중도층의 그 마음을 근데 중도층은 좀 신중하시잖아요. 표현하기를 두려워하실 수도 있고 조심스러운 게 있는데 본인이 스스로 마이크를 잡거나 글을 쓰지 못하지만 네. 자신의 마음을 가장 정확히 표출하는 것이 조국혁신당으로 보셨기 때문에 중도층이 오히려 조국혁신당으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뭐 아까 말씀하셨던 정치평론가들의 예언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것 좀 여쭤볼게요. 열석 말씀하셨어요. 예, 네, 예. 열석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어떻게 보십니까?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13% 얻어서 이제 지역구가 2석, 비례가 8석 해서 10석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네, 20대 총선에서는 국민의당이 38석을 했는데 그때는 정당 득표율이 26.74 해서 비례대표가 13석, 지역구는 25석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것이 조국혁신당에 가까운 미래라고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노동당은 비례해서 10석 얻었고 안철수 8석. 8석 얻었고 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13석 얻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2월 13일 그 부산민주공원에서 창당 선언하는 그 날부터 지금까지 네. 10석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가 상당히 고무적인 상태이긴 하나 네. 저희가 목표 의석을 높일 생각은 없고 지금은 그 10석이라는 것을 전제로 계속 다져나가야 된다. 네. 현재 많이 오른 지지율이 또 꺼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은 국민들에게 저희의 비전과 가치와 정책을 계속 얘기해서 조국혁신당의 필요와 역할들을 국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인식하는 것, 굳히고 굳히는 작업들을 먼저 하고 그것이 굳히기가 확실히 돼서 그 정도의 신뢰를 국민들로부터 얻었다고 한다면 목표 의석을 좀 상향 조절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박지원 원장님은 여기 이 자리에 예. 나오셔서 뭐 12석 얘기하시던데 감사한 마음이고요. 예. 그렇게 됐으면 희망사항이 좋겠죠. 네. 좋겠고 뭐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처럼 13석 얻으면 또 좋겠죠. 근데 지금은 좀 겸허한 마음으로 10석을 계속 유지하고자 합니다. 네. 그 사실 비례 정당이기 때문에 선거 운동에도 상당한 제약이 많다. 그래서 이제 선거법 개정도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28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21일에는 후보 등록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캠페인을 좀 해나갈 예정이신지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 이제 그 3월 28일 이후에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되게 되면 지역구에서 선거 운동을 못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로서는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지금 고민이 네. 현행 선거법상 허용되는 비례 후보 선거 운동 방식이 있습니다. 제약이 돼 있지만 어떤 어깨띠 뭐 어깨띠건 1인 시위 방식이든 여러 방식이 있는데 1인 시위, 온라인상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오프라인에서 지역구가 뭐 A라는 지역구에 우리 가서 누구 뽑아달라 할 수 없어요. 우리 후보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다른 방식의 선거법이 허용하는 방식은 있는데 그걸 보다 더 좀 재치 있게 재미있게 기발하게 하려고 지금 의견을 모으고 있고요. 여기 국민 여러분들도 또는 뭐 우리 조국혁신당 당원분들도 좀 재미있는 방법, 재치 있는 방법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채택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느그들 쪼라째가 화제가 된 이유는 사람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어요. 지역별 버전을 얘기하면서 뭐 영어로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요. 하는 거 제가 봤어요. 지역별로 뭐 제가 어제 인천시당 창당대회 창당 준비 모임에 갔더니 어떤 분이 충청도 분인데 크게 충청도 버전으로 이걸 플랜카드를 만드셔 들고 오셨더라고요. 아 정말요? 그러니까 저는 시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게 정치 참여의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로 그 느그들 쪼라째 버전이 퍼져서 밈이
돼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같다. 좀 유쾌한 네,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부르고 싶습니다. 경쾌하게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투표용지 기호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좀 앞순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면 여야 공이 위성정당의 의원 꿔주기가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꼬울 의원들 있으십니까? 뭐 저는 꼬울 의원들은 없고요. 네. 황운하 의원이 입당하셔서 저희가 원내 정당이 돼 한석짜리 아닙니까? 네. 한석이 되니까 현재 지금 이제 번호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은 전혀 없다. 번호를 한 칸 더 윗번호를 받기 위해서 저희의 목표와 저희의 비전과 관계없이 사람들을 모시고 와가지고 늘릴 생각은 전혀 없고요. 저는 또 여러분들이 또 연락 오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저희 정중하게 제가 좀 거절하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뭐 이렇게 다 보면 사람들이 압니다. 한글로 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다 알 수 있습니다. 뒷번호에 있더라도. 최근에요. 뭐 막말 때문에 이제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이제 비판에 이제 입도마에 오르고 있는데, 사실 조국혁신당도 이제 후보 검증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막말 문제는 좀 어떻게 보시고, 특히 이제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뭐 매국노라고 칭해서 지지자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또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양 후보가 시민사회 운동한 시기에 한미 FTA 반대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뭐 사적으로 그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맥락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당시에 이제 한미 FTA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제 보다 과격한 표현들을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훈은 우리가 주장을 하더라도 이런 뭐 매국노라거나 이런 표현들은 조심하는 게 후일에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그거는 민주당 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실 문제지 제가 이래라 감나라 배나라 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당장 이제 오늘 밤에 조국혁신당 비례후보 순위가 발표되지 않습니까? 네. 발표되면 후보분들도 말을 조심해야 되고 또 후보분들이 과거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후보분들 뽑을 때 제가 뽑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단에서 심사해서 뽑았는데 저희가 뭐 국가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과거를 다 조사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조심스러운 건 마찬가지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조국혁신당의 비전과 가치와 완전히 어긋난 그런 게 발견된다면 전 당대표로서 조치를 할 수밖에 없겠죠.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정말 지금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그 마음을 받아 안아서 계속 직진하려고 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예, 박수 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주 불러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